두 번째로 오늘은 찾아왔어요. 그럼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 사이로 진짜 감정이 얼굴을 내비친다까지 읽었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기 진정 스위치를 발견해서 과열되었을 때 그 버튼을 누르고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낼 수 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 뒤에 숨은 마음을 알아보고 가장 적절한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기 진정 스위치. 저도 오늘부터 당장 써먹어야겠어요. 잠깐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기 스위치를 뚝 눌러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모든 게 마음에 달렸나 봐요.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5살 난 아들은 또 엄마 미워 싫어를 외치며 안문방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서 뛰지 못하게 했다고 대성통곡을 한다. 며칠 동안 감기로 고생한 아들을 돌보면서 시간을 쪼개 일했던 내 상태도 영 별로다. 감정 수위가 출렁출렁, 빨간 알람이 깜빡거린다. 하지만 나는 잠깐 동안 기다린다. 그래, 아들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어. 게다가 오늘은 낮잠까지 걸렀어. 5분이면 충분하다. 휘몰아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아들은 다시 문을 열고 나와 엄마 주변을 뱅뱅 돌며 희죽 웃을 것이다. 그 웃음 한 방에 내 감정도 본래의 수위로 내려갈 것이다. 아들도 나도 그렇게 자기 진정 스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거죠. 4단계 표현.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는 보유한 감정을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알아보자. 여기서 핵심은 오리지널 감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적절한 말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운해 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매섭게 눈을 흘긴다면 그것은 서운함에 맞는 표현이 아니다. 마음을 알아달라는 눈빛과 호소하는 목소리로 말할 때 비로소 그것은 서운하다는 감정과 어울리게 된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은 보드라운 감정도 송곳 같은 말로 전달한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미소 지으며 그만인데 민망하다는 핑계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한다. 혹은 무척 속이 상했어. 앞으로는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 하고 깔끔하게 말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못해서 너 같으면 기분 좋겠니? 라고 정도를 넘어선 말을 한다. 오리지널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상황을 떠올려보자. 오늘 당신은 고객 앞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표하려고 보니 중요한 자료 하나가 보이질 않는다. 후배가 빠뜨린 것이다. 그럭저럭 끝마치긴 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다. 당황스럽고 불안했으며 동시에 직접 다시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후배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첫 번째 유형. 야, 너 정신이 없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그거 준비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을 하는 거니? 두 번째 유형.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세 번째 유형. 정말 당황스러웠어. 중요한 자료인데 빠져있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너도 놀랐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때는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로 교대로 체크하자. 첫 번째 유형은 폭포 수형이다. 기분이 나빠지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야 속이 후련해지는 스타일이다. 말이 물줄기가 워낙 세서 상대는 뒷걸음치고 만다. 사실 그것은 말이라기보다는
과도한 감정이 말의 형태로 쏟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는 가시돋친 말에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진다. 폭포 수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뒤끝이 없고 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유형은 자신이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까지 경계 없이 휘저으려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호수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일정 수준에서 넘어가고 기쁜 일에도 적당히 좋아한다.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참을성 있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수는 고여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섞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여있으면 결국에는 썩게 된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모두 묻어두는 일은 일종의 감정 노동이다. 장시간의 노동을 버틸 장사는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악취가 피어오르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참고 말지, 말해서 뭐래 하면서 감정을 꾹꾹 눌러두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 결국에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터져버린다.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욱하며 터지게 되어 있다. 참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관계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상대방은 사과할 기회나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버린다. 감정은 담가두고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을 딱 그만큼 어울리는 양과 색으로 표현하는 일에는 언제나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마지막 유형은 수도꼭지형이다.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물의 온도를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흐르지 않게 잠가두고 또 필요할 때는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사용한다. 상대방은 갑자기 쏟아지는 뜨거운 물에 대거나 난데없이 쏟아지는 찬물에 놀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에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감정 표현이 정확한 사람은 목적에 맞는 말을 꺼내어 사용할 줄 안다. 놀란 마음에 엉뚱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해야 할 감정을 모르는 척 미뤄두지 않는다. 말과 감정이 조화롭다. 더 나아가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고 능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을 배려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능숙하다. 이렇게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조절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바로 정서지능이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을 진정시키고 목적에 맞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자신이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는 능력까지 뛰어나다. 폭포 수영이라면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호수형이라면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감정은 다 내다버리는 쓰레기도 아니고 금고에 고이 숨겨둬야 할 금덩어리도 아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틀고 멈추기를 반복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다. 출현, 지각, 보유, 표현이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고 난 감정은 제 역할을 다하고 깔끔하게 사라진다. 이를 완결되었다고 한다. 감정의 주체에게 자신이 실체를 알리고 충분히 음미하게 한 뒤 목적에 맞는 말을 할 때까지 머물렀다가 홀가분하게 떠난다. 감정을 억지로 다루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이 자리를 정리할 줄 안다.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나는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할 때 나는 어떻게 자기 진정을 하는가? 나는 감정에 알맞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할 줄 아는가? 잘 생각해보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감정을 깔끔하게 말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배우네요. 그럼 감정은 선물이다. 감정을 다루게 되면 내면의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이 깃든다. 어색함과 억지스러움이 사라진다. 대화 중 생겨나는 감정이 부담스럽다고 피하거나 불필요한 방어나 공격을 하지 않게 된다. 감정을 신뢰하게 되면 말이 군더더기가 사라진다. 보유하고 표현하는 힘이 길러지면서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 생기가 감돈다. 물론 타인의 감정도 기꺼이 껴안을 수 있게 된다. 감정 다루기가 서툰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 조절이 힘든 사람을 기다려주고 표현이 미숙한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다.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과잉된 감정을 더 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실수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렇게 말하니 부끄럽네. 내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했어.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당황스럽지? 미안해. 이번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겠어. 축하해. 나도 기쁘다. 정말 부러워. 감정이 서툰 사람들이 하는 말. 너라면 달랐을 것 같아? 다 알면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상대의 불편한 표정을 모른 척하며 괜찮지? 왜 자꾸 나한테만 말래? 잘 됐네. 그런데 요즘 그런 포상쯤이야. 감정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찾아보고 잠시 멈춤 질문을 통해 찰나의 감정을 음미해보자. 알아차린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위장된 것인지 알아보자. 어떤 감정이 자연스럽고 어떤 감정이 불편하게 하는지 느껴보자. 무엇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지를 알아보자. 감정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건강한 상태로 잘 사용하려면 약간의 관심이 필요하다. 당장 덤벼들기보다는 평생의 친구를 대하듯이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다. 수치심을 다룬 마음가면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미친 듯이 바쁘게 살면 삶의 진실이 우리를 따라가 잡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 어떤 것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비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자신이 원치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감정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사랑과 기쁨, 소속, 창의성, 공감과 관련된 좋은 경험도 무뎌진다고 지적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 한 가지만 골라서 마비시킬 수 없다. 어둠을 마비시키면 빛도 마비된다.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마음을 열어두자. 감정을 골라서 편애하지 말고 감정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자. 감정이 나를 위협할까봐 창을 꼭꼭 닫아도 그것마저도 불안해서 사람들을 피해 꼭꼭 숨어 있어도 감정은 어차피 나를 찾아온다. 그러니 피하지 말자.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다양한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을 유독 견디기 힘들다면 그것은 감정이 과거의 특정 기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억에 각인된 어떤 사건이 지금까지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벌겋게 부어오른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자신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공식을 살펴볼 차례다. 공식에 대하여 머릿속에 만들어진 공식.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나의 말과 상대방의 말이 너무 달라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새 언성은 높아지고 감정은 격해진다.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머릿속 공식에 대한 이해다. 한 사람의 특별한 공식과 감정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그것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다짐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수한 개인적인 경험이 쌓일수록 그것은 바뀌기 힘든 하나의 굳건한 공식이 되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을 품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의 엄청난 충격, 어떤 보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스스로에게 경고문구를 각인시켜 놓는다. 그리고 일단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공식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까? 끊임없이 검증하려 들 것이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유난히 다른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 할 수 있다. 채워지지 않은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인정받으려면 무엇이든 잘해야 해. 작은 실패에도 해서는 안 돼. 라는 공식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인색하다. 모든 일을 잘 해내야 하는 믿음 때문에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반응한다.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화는 표하게 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염려하며 불안정한 관계를 맺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공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얽어맨 공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계기로 생겨나는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한다. 정해진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자신만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랜 시간 당연하게 착용해온 안경처럼 그것이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공식의 구조 A, B, C 사건, 믿음, 공식, 반응.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사건을 대하는 개인의 믿음, 즉 공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공식에 따라 대화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고사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는 특정한 공식과 만나게 된다. 여기 4명이 평범한 직장인들이 모여있다. 그들에게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그 대답들은 모두 같을까? 직장인 A. 직장생활 10년 차예요. 저는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관계가 어려워지면 버티기 어렵고 반대로 일이 힘들 때도 사람들이 도와주면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직장인 B. 제 생각하고 달라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력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만 좋고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평은 좋을지 모르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 피곤해요. 민폐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곳이잖아요. 직장 C. 저는 무엇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력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 수 있지만 마음가짐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 실패도 다시 해보려고 하는 자세, 그게 있어야 결국 힘든 직장 생활도 오래 버텨낼 수 있겠죠. 직장 D. 저는 직장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곳에 목을 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개발하라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도 몸값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4명은 모두 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이 비슷한 또래 집단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한 공식은 모두 달랐다. 첫 번째 사람은 관계를 강조했고 그에게 사람을 남는 게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두 번째 사람은 실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일을 못하는 것은 민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세 번째 사람은 태도,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 없이는 큰 일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람은 자기 개발을 강조했다.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 네 사람이 이렇게 작은 질문에도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만이 관점이나 공식 만들어낸 자신만이 사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치여서 지독하게 힘들었거나 실력이 없는 동료를 만나서 죽도록 고생해 봤거나 태도가 좋지 못한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거나 회사에 충성하다 배신당하는 사람을 보았거나 등등 나쁘거나 좋거나 크게 작거나 등 사전의 결과에 경중에 관계없이 특정한 사건은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들이 가진 이러한 공식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의 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첫 번째 사람이라면 후배들에게 특히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무심한 사람, 이속만 챙기고 다른 사람이 일에 협조하지 않은 이들에게 까칠한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야, 직장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주변 좀 챙기면서 일해라. 어떻게 자기 일만 딱딱하면서 회사 다닙니까? 같이 협조하고 그래야죠. 이런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사람은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은 후배들, 더 높은 곳을 향해 치열하게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동료들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는 누구나 하는 거지. 실력으로 증명해.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되겠어? 세 번째 사람은 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어도 태도가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굴 가능성이 있다.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이상 누군가 태도와 관련된 실수를 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태도가 좋아야 결과도 좋은 법이야. 출근 시간 30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있고 회의 시간에도 5분 전에 반드시 들어오도록 해. 매사에 준비하는 자세로 모이도록. 너는 공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마지막 사람은 다소 관조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어차피 회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야. 알아서 경력 관리 잘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아무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라고 후배들을 가르칠지도 모른다. 만약 네 사람이 한 팀으로 일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은 무엇일까? 아마 네 사람은 각자의 공식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사람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서로의 차이는 도드라지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잡음이 따라붙게 된다. 따라서 얼마나 서로의 공식을 존중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에 따라 팀의 분위기, 가정의 효율 결과를 수준이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서로의 공식을 모른 척하거나 무조건 무시하려고 하면 소위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공식의 차이가 오해를 부른다. 얼마 전 기업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2명의 전문가와 공동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약 3개월간에 걸친 협업이었는데 처음 미팅에서부터 각자의 개성이 확연히 드러났다. A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친밀감을 높이는 대화를 즐겨 사용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B는 상대적으로 사고형이 내향적인 사람이었다. 개인적인 질문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거리를 두고 싶어 했고 감정을 자제하면서 일과 관련된 대화만 집중했다. 첫 만남 후 우리는 온라인에 몇 차례 더 회의를 진행했다. 업무 증반으로 넘어가면서 직업 속도가 늦어지고 작업 속도가 늦어지고 문제 해결이 매끄럽지 않아 중요한 의사결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B.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사정 지금 꼭 같이 나눠야 하나요? A. 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B. 각자 바쁘니까 오늘은 업무 분담만 명확히 하고 마무리하시죠. A. 네, 그러시죠. 어색한 회의가 끝나고 A는 내게 전화를 걸어 B를 향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냉랭하고 인정이 없냐며 저런 식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 다음날 B 역시 내게 전화를 해서 A를 향한 넋두리를 꺼냈다. 개인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 산만하게 만들다며 일 진행이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서로 입장을 대변해 주느라 진땀을 뺐다. 그러나 중간에서 관계를 개선시키려던 내 노력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A는 자신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서운했고 B는 나의 명쾌하지 않은 입장 정리를 불쾌해했다. 나 역시 그런 노력을 몰라주는 두 사람이 서운해서 볼멘 소리를 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은 내일 와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 배울 점이 많네요. 이 사회 정말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대단하세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서로가 밀어주고 협조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하며 오늘도 여러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